워렌 버핏 회장이 수영장에 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누가 바지를 안 입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다. 그럼 빅테크 중심의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정신이 쏠려 있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위험 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 안녕하세요. 김한진 이코노미스트입니다. 경제를 알면 골치는 아픈데요. 투자는 편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올해 투자가 좀 술술 풀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경기 순환이라고 하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는 순환을 보이면서 성장합니다. 콘트라 TF 파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초장기 사이클 콘트라 TF 파동상으로 6순환에 해당되고요. 2010년부터 시작된 이 장기 파동의 6번째 순환은 앞으로도 한 3, 40년, 길면 4, 50년간 지속될 것인데요. 이 경기, 이 장기 사이클의 특징은 바로 4차 산업이 주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4차 산업이 주도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도 항상 혁신을 갖고 있는 성장 산업에 초점을 맞춰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인류의 생활 그리고 기업들에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짧은 사이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지금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미국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경기는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면서 2021년 초부터 경기 확장이 시작됐거든요. 그럼 2025년 1월이니까 약 49개월째 지금 확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소순환 경기 확장 국면 역시 4차 산업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레가시 산업이라고 그러죠. 철강이라든지 또 일반 자동차라든지 이런 다양한 산업이 주도를 했지만 이번 사이클은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사이클에 해당되기 때문에 혁신 성장 기업 중심으로 지금 또 혁신 성장 기업 안에서 그들의 AI 투자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올해 경기의 특징은 제가 볼 때는 세계 무역 질서가 변하는 원년이다. 원년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지금 시작점에 불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경기가 언제까지 확장이 될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도 추정컨대 이번 경기는 미국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투자, 이런 투자들이 주춤해지는 시점에 일단은 하강을 보일 것 같고요. 이 하강 사이클은 굉장히 짧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이 멀거든요. 앞으로도 기업들이 AI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되고 또 4차 산업의 혁명의 특성상 이 산업은 많은 산업과 서로 융합되고 결합되고 또 파생됩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조금은 주춤한 것 뿐이지 완전히 퍼져서 쉬고 경기 사이클이 굉장히 오랫동안 침체 국면에 빠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또 간과해야 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미국으로의 설비 투자, 직접 투자, 산업적인 투자가 계속 집중된다는 것. 그러니까 미국의 온쇼어링 정책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올해도 더 가속될 것이다라는 것. 이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계 무역 질서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세계 교역 증가율이 쭈그러드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수출 경기가 녹록치 않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기업들이 투자하죠? 4차 산업 중심으로 투자가 됩니다. 이미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리고 2차 전지 다 4차 산업 계열의 업종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지금 미국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데 트럼프 2.0을 맞이해서 이러한 압력은 미국의 자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하는 압력은 더 가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지금 시작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1.5%를 못 넘는 그런 아주 약한 성장률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부분이죠. 이 차트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건 골드만삭스에서 작성을 한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당초 2035년 정도면 실질 GDP 기준으로 중국 GDP가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미국은 뭐 2035년이라고 해봤자 앞으로 뭐 1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급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제 계속 제스처가 나오고 또 실행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트럼프라는 스트롱맨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훨씬 더 강하게 중국을 견제하고 제재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은 더욱더 중국을 제재하면서 무역 질서를 바꾸려고 할 것이고요. 중국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올인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4차 산업혁명의 여러 가지 기술들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발전될 가능성을 또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으로 경기를 읽으면 안 되고, 이런 그 실질 GDP의 충돌, 중국의 추격,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유추해서 상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 정책은 일단 뭐 지금 2025년 2월 현재 일단 미국이 포문을 열었죠. 트럼프 관세 정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그 중국을 제재하는, 그리고 중국을 제재할 뿐만 아니라 미국에 보다 많은 공장을 짓도록 만드는, 그러니까 쇼링 정책이죠.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의 거래 기술상 제가 볼 때는 선부가 후협상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일단 때립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굽신거리고 자세를 낮추고 이제 들어오면 그래 협상해 줄게, 이런 식으로 우리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선부가 후협상, 유럽연합과 우리나라, 대만, 일본, 이런 우방국에 대한 관세는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앞으로 4월 또 5월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차곡차곡 보편 관세라든지 혹은 특정 섹터에 대한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또 순차적으로 나올 텐데요. 상대방의 보복 관세를 어느 정도는 소화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벌어들이면서 아마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겁먹은 정도보다는 조금 낮게 관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두 번째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캐나다에 이번에 25% 관세를 빵 때렸듯이 우회 수출로를 차단하는데 아마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이거는 중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우회 수출 기지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일단은 중국 제재입니다. 트럼프 2.0 기간, 올해부터 2018년까지는 중국 제재의 모든 것이 초점을 맞춰줄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정부는 아마도 비상경제수권법이라든지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정명령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원과 하원을 통과해서 법제화해서 제도화해서 프레임 자체를 재편해서 트럼프 정부가 물러간 다음에도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지 간에 대통령이 트럼프가 초석을 만들어 놓은 이러한 무역정책, 관세정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아마 프레임 자체를 바꾸는 데 주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세율이 계속 부과되면서 지난 2017년 트럼프 1.0기 때처럼 지금 달러가 2018년 같은 경우에는 15%나 절상되고 원달러, 위안화 다 같이 미국 밖에 상대방 통화가 거의 15% 절하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맞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은 이미 2022년부터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리면서 달러가 한 30%나 강해진 상태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가는 것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올해 뭐니 해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금리 상승 위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는 뭐 지금 연초에 5%, 미국 국채 10년물이 5% 가까이 갔다가 지금 4.5%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해제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작년 평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4.25%였습니다. 그리고 재작년 2023년 미국 국채 10년물 평균 금리는 3.3%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작년 4.25%보다 높은, 저는 5%는 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균 금리가 만약에 5%면 일시적으로는 5.5%까지도 가고요. 그리고 5%대 초반대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작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 이유는 트럼프의 인플레이션 촉발 정책도 문제지만 그 이전에 이미 상당히 퇴적된 통화 유동성, 그리고 안정은 됐지만 여전히 높은 수요 인플레이션 압력, 이것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방안에 지금 인플레이션 온도가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거기서 조금만 트럼프 정책이 삐끗하면, 인플레이션을 촉발하면 인플레이션은 또 팍 튈 수가 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가보다는 지금 그 채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금리가 올라가기 쉬운 환경이에요. 지금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예를 들자면 트럼프 1기 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미국 재정적자 비율이 3%밖에 안 됐어요. 마이너스 3%죠. 지금은 6.5%입니다. 2배입니다. 이럴 정도로 재정적자가 커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본 예산, 메인 예산보다도 이자 비용으로 인한 재정적자 지출이 더 올해를 원년으로 앞으로 계속 커집니다.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의미냐? 국채 발행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죠. 국채 발행이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기간 프리미엄이 올라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음영되어 있는 부분이 트럼프 1기 때인데, 국채 금리를 밀어 올리는 이 기간 프리미엄이 저 아래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조금만 인플레이션 요인이 가세하면 국채 금리는 굉장히 너무 가볍게 위로 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미국 의회 예산국 CBO에서도 앞으로 우리가 전망한 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시장금리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러면 트럼프가 연준을 압박해서 금리를 내리도록 압박을 가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트럼프 백악관이 컨트롤 못하는, 그리고 연준도 컨트롤 못하는, 통제 못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금리입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이 금리를 4% 밑으로 크게 낮추기는 어렵거든요. 미니멈 3.75 정도를 가장 좀 낙관적인 연준의 기준금리 하한선이라고 본다면, 거기에서 평균적으로 국채금리는 150bp 정도 더해서 보시는 게 조금 합리적인 예측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4.5%에서 5%는 기본값이다. 올해 국채금리가 도달할 수 있는 기본값이다. 그런데 미국 국채금리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뭐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어서 라고 이제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시다시피 미국의 국채금리는 국제금리입니다. 인터내셔널 글로벌 금리거든요. 글로벌 금리의 상승은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제의 중요한 이유는 미국 기업뿐만 아니라 특히 취약한 신흥국들 기업들이 대출과 회사채 발행이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이루어져 있는데, 그 만기가 지금 도래합니다. 올해 내년 가장 많이 도래하는 거죠. 후년까지. 이 부채가 언제 조달된 거냐? 평균적으로 5년 전이거든요. 코로나19 이전에 거의 0%대 기준금리에서, 그리고 2% 미만의 10년물 금리에서 발행된 금리가 올해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역이 위축돼서 기업들이 캐시플로우가 줄어들고, 국가는 세수가 적게 거쳐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모든 경제 주체들의 부채 만기가 집중된다면 금리가 올라갔을 때 나비 효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렵다. 굉장히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워렌 버핏 회장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수영장에 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도 없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누가 바지를 안 입고 있는지가 다 드러난다. 지금 빅테크 중심의 좋은 기업들의 주가가 날아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정신이 쏠려 있지만 사실은 밑에 있는 기업들은 많은 기업들이 신음을 하고 있거든요. 부채를 갚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국채금리의 상승과 경기 악화가 만났을 때 올해 조금 리스크를 굉장히 증폭시킬 가능성도 있다. 사실 이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이 금리를 올릴 당시보다는 많이 올린 다음에 몇 년간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를 아마 공감을 하실 겁니다. 당장 금리가 올라갈 때는 아무 일도 없어요. 경기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게 금리가 많이 높아진 상태에서 한 1,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나스닥 100 빅스 지수입니다. 주가가 폭락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음 차트는 달러입니다. 금리를 미국이 많이 올린 다음에 국제금리가 상승한 다음에 1, 2년 있다가 항상 강달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 가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다. 이번에도 꼭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경우에는 위험관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시라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